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요.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니까 요 정도 얘기 연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생명의 특성과 생체 구분자. 그래서 생명의 특징.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것은 이 생물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징을 보고서 왜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됐을까? 그런 것들, 그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 생물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생물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가 생물학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화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에 진화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 중에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많이 살아남게 되는 과정이 진화 과정이에요. 나중에 진화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생물 내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와 대사가 생체 내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은 이러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들이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식을 하게 되면 다세포 개체는 몸집이 커지게 돼요. 생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들고 또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그런 생식 과정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물의 특징이고. 자, 그리고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항상성에는 뭐 체온이라든가 pH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기작이 있다. 왜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이러한 대사 과정, 화학 반응은 특정 조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최적의 조건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물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체를 보면 창발적 특징 또는 창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발성이라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결합을 해서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 즉, 단순한 문자가 모여서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이 창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구성을 하게 되면 고분자에서는 없던 새로운 기능이 세포 소기관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뭐 단백질하고 뭐 탄수화물 지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창발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생물들끼리 상호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과 생물 간에 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서 배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는 세포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자, 유전 정보는 유전학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DNA라는 핵산에 있고요. 이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질 때는 RNA를 거치면서 단백질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단백질은 프로틴이기 때문에 약자로 그냥 PTN으로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답에 쓸 때, 단백질 쓸 때 PTN으로 쓰면 안 돼요. 단백질로 써야지. 지금은 이제 강의 편의상 PTN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 즉 형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멘델 유전학에서는 이 유전자와 형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거고, 전사 번역 파트에서는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진화는 진화 분류 파트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자, 진화에 의해서 다양한 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종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형 관계가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친척 관계인 애들, 좀 먼 친척 관계인 애들,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것이 이제 분류 파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대사 과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대사 과정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동화과정은 합성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이화과정이 세포우. 동화과정은 광합성.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세포학과 광합성은 앞에서 봤듯이 세포학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장, 생식. 이건 좀 전에 말로 언급했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다룰 것이냐? 유전학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응, 항상성. 저건 동물 생리 파트에서 다루게 돼요. 동물 생리학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창발적 특징, 창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생리 파트에서 새로운 기관에서 어떠한 일들이 기능들을 갖는 각 기능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것이니까 동물 생리 파트에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체 간 그리고 그 무생물과 생물 간 상호작용이니까 생태학에서 다루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세포학, 유전학, 진화분류, 생태학 다뤘고요. 그리고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 비해서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식물학에서 추가로 또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관련돼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창발성 특징. 1+1이 2+ 알파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생물학적 체계를 살펴보면 원자, 분자 뭐 이렇게 나눈다고, 분자부터 해서 생태계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원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옥텟트 규칙이라든가 뭐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요 정도 수준 이해하면 되고요. 그 중요한 건 이제 분자부터 우리가 다루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분자 중에서도 고분자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분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탄수화물, 지질, 핵산, 단백질 요 네 가지 생각하면 되고요. 고분자는 거대한 분자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고분자들이 모여서 소기관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핵 같은 거 형성할 수가 있겠죠. 핵, 미토콘드리아 등등. 자, 그러한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세포가 바로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 세포 때부터 완전한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완전한 생명 현상은 세포 때부터.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생명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이제 고분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그런데 전체 완전한 생명 현상은 세포 때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세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세포 모임 또는 동일한 종류의 세포 모임, 동일 종류의 세포 그룹이 조직이고요. 자, 이제 기관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조직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동물 생리학 파트 개요에서 조직 네 가지를 배웁니다.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 네 가지가 모두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개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기관계를 형성해요. 식물은 형성하지 않지만. 대신 식물은 기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대신에 조직계라는 걸 형성을 해요. 그래서 조직계는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물학 할 때 우리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요 세 가지 자주 언급을 할 거고,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챕터마다 나중에 동물생리학 파트에서 한 챕터마다 기관계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계라든가 신경계 뭐 이런 등등 다 다루게 됩니다. 됐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지니까 창발적 특징이 있다 또는 창발성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발성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에 의해서 창발성이라는 저런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구성 성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성 성분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열이 깨진다든가 상호작용이 어긋나게 되면 그러한 새로운 기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전자전달계예요.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전자전달 성분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자전달이 일어나고 ATP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배열이 깨지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전자전달이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의 배열이라든가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발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자, 상호작용 생태학에서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태학에서는 개체 이후부터 다루게 됩니다. 자, 개체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생물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체를 얘기하는 건데, 개체 다음에는 이제 개체군이라고 했는데요. 이 개체군이다 그러면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개체군, 그러면 이제 동일종, 하나의 종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한 종들, 여러 종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게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종들의 모임 또는 개체군의 모임 또는 개체군 그룹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생태계에서 구성하는 생물이 바로 군집입니다. 생물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군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군집이라는 생물적 요소 하고요. 무생물적 요소가 합쳐지면 생태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생물적 요소도 생태학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간단하게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생물 군집이 있고 무생물 군집이 있다. 무생물적 그 부위가 있다. 요소가 있다. 그러면 생물 군집에는 이렇게 개체군들이 있고요. A라는 종, B라는 종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개체군 내에는 개체들이 있고. 그래서 종 내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군 A, B 간에는 종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작용을 하면 이 생물은 그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다루게 되고요. 자, 그런데 생태계라는 게 단순하게 생물과 무생물이 모여 있다고 해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라 함은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이 역동성을 갖는 기준이 바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대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태계 한번 보면요. 이 두 가지 요소. 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태계가 있으면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종류를 나누면 생태계 내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를 나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류를 나눴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건 생태계 내에서 이 생물들이 하는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자, 생산자는 에너지를 이 태양으로부터 이러한 생태계 바깥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이 빛 에너지를 딱 받게 되면 이 에너지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요. 생산자에서 이제 유기물을 만들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는 유기물이라는 건 화합물이죠. 그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된 거고요. 화학 결합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죠. 그렇게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분해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전달되고 대부분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부가 전달되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생활하면서 열 에너지로 나가고요. 자, 사체들이 있으면 이 분해자들이 분해를 합니다. 뭐 낙엽, 배설물
그다음에 사체 이런 것들. 그럼 분해자도 역시 생물이잖아요. 얘도 물질대사 과정을 하면서 또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에너지는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다 나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기물에 있는 화학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자, 생산자라는 것이 이제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 골격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그 탄소 골격을 생산자는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이 무생물적 요소에서 얻게 됩니다. 자, 즉 CO2로부터 이렇게 생산자가 얻으면 이 CO2의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 골격이 있는 화합물, 즉 유기물을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 CO2는요, 얘네들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이제 완전 산화가 일어나면 탄소 하나씩 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CO2는 그 탄소 하나는 CO2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생물적 요소로 다시 전환이 되고요. 자, 소비자 역시도 호흡을 하죠. 그러면서 역시 CO2 형태로 받은 것을 다시 분해하면서 내보내게 되고요. 분해자도 역시 CO2 형태로 만들게 되죠. 자,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만드는 CO2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유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해자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분해해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CO2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CO2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유기물에서 무기물이 만들어지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에너지는 흐르고요. 물질은 순환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생태학에서 다 차근차근 얘기를 또 따로 합시다. 자, 우리 종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번 종류를 나눠볼게요. 즉, 분류를 해볼 텐데, 요거 쓰라는 문제가 실제로 예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가로 딱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표현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거 쓰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느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생물들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를 얻을 때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광, 영양, 생물체 또는 광영양체 그리고 화, 영양체 또는 영양생물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원 관련돼서 만약에 에너지원이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광영양체. 만약에 유기물이다. 그러면 유기물은 화학물질이니까 화학영양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소원. 그러니까 유기물을 구성하는 탄소 골격이 유기물은 탄소 골격으로 구성된 화합물인데 그 탄소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를 물어볼 때 독립영양체는 CO2로부터 얻습니다. 독립영양체는 CO2로부터. 탄소원이 CO2면 독립영양체. 자, 그리고 탄소원이 유기물이면 종속영양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탄소 가지고서 또 새로운 유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합물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식물, 그리고 동물. 자, 식물은 에너지원이 빛이고, 그리고 탄소원이 CO2죠. 그러니까 광독립영양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광독립영양체.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어때요? 유기물, 에너지원 유기물이죠. 화학에너지 유기물을 분해해서 산화시키면서 얻으니까 유기물이고 탄소원도 유기물. 그래서 화학 종속 영양체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 정도 이제 개념 이해됐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전자. 우리가 동물의 경우 전자 전달이 흐르죠. 그 전자 전달계 통해서 흐를 때 고에너지의 전자가 흘러가면서 에너지 주기가 낮아집니다. 그때 낮아지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죠.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나오고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ATP라는 에너지 운반체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에너지의 전자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동물에서 세포호흡할 때 그 고에너지의 전자는 종속영양체에서 없죠. 됐고, 식물의 경우 광합성할 때도 전자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 식물에서 광합성을 할 때 전자를 제공하는 전자 공여자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전자를 제공을 하면 이 물이 갖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 주기가 낮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 에너지 주기가 높아지면서 전자 전달 흐름이 생기고 그때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ATP를 그 명반응 과정, 광합성의 그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에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원 동물식물에서 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기라는 것은 유기물이 아닌 것으로부터 전자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H2S, H2O. 여러분들 이제 황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황세균, 홍색 황세균 나중에 배울 텐데 그 황세균은 H2S로부터 전자를 받아요. 예, 분해하면서 전자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O는 우리 식물들이 이제 전자를 제공하는 식물들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전자원에 해당하죠. 얘네들은 이제 무기. 자, 유기는 이제 유기물이죠. 유기물 또는 유기분자. 실제로 이제 광합성을 보면 포도당을 분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TCA 회로까지 미토콘드리아 TCA 회로까지 쭉 진행이 되면 물론 이제 해당 과정이라든가 또 베타 산화 과정에서 그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 전자 공여자인 NADH하고 FADH2가 나오고요. 그리고 TCA 회로에서도 또 NADH, FADH2가 나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전자 전달계에 전자를 공유하죠. 걔네들은 다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분자에 해당해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식물의 경우는 전자원이 무기, 그러니까 광, 무기, 독립, 영양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동물의 경우에서는 유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받으니까 화학, 유기, 종속, 영양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눌 때 어떤 명칭을 쓰는지 예전에 출제가 한 번 됐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근데 좀 오래전에 출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명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뭐 외우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생물 분류할 때 어떤 명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험적인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생물학을 이해하려면 생물학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험 원리에 의해서 알게 된다. 기본적인 얘기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가설 유도과학입니다. 그리고 실험 문제도 바로 이 가설 유도과학에 의해서 실험이 된 것이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해석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발견과학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예전에 이제 생물학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 기반이 없을 때는 무조건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결과들을 축적을 시키면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얻는 방법. 대표적인 게 모든 생물 관찰에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체라고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뭐 일부는 뭐 반은 생물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물체로 언급을 안 하니까 바이러스는 제외하고 세균 이상부터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윈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각각의 생물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 이러면서 진화론을 주장을 했죠. 실제로 이 다윈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어요.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결과 진화론을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 가설 유도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설 유도과학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가설 유도과학에서는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딱 관찰을 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또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이러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 가설을 잠정적 결론 이렇게 쓰는 문제가 교과론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변인 통제도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가설에 대한 개념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잠정적으로 결론이 냈기 때문에 결론을 확실하게 정하려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생물학에서는 이 검증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을 할 때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가설대로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상상 대조군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기도 하지만 검증을 통해서 그 증명이 가능해야 가설이에요. 만약에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린 그것을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진화론이라는 그 가설, 이것도 일종의 가설인데 우리가 진화설이라고도 하죠. 엄밀히 보려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부터 쭉 시간을 빨리 돌려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진화론도 나름대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진화론이 맞다라는 실험들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진화론 파트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그렇게 검증하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도 일종의 가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들은 그 대조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간단히 체크해 둘 필요는 있고요. 자,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검증한 결과 가설이 맞다 하면 이제 그러한 가설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서에 나와 있는 한 줄짜리 이론은 많은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다라고 결론이 난 것들이 축적돼서 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만들어질 때 대충 써놓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검증 단계를 거치고 축적이 돼서 이론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검증을 했는데 가설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가설 유도 과학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설 유도 과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루킨이 뭐냐면 그냥 그 백혈구들이 분비하는 물질인데요. 인터루킨, 케모카인 이런 것들은 백혈구들이 분비하는 더 큰 범주로 보면 시토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토카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시토카인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도 나올 때 그런 용어들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인터루킨은 면역학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시토카인 중에 하나의 인터루킨인데 인터루킨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게 1, 2, 12, 그 다음에 4, 5 이 정도 수준으로 배울 거예요. 면역학에서. 자, 2라는 것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러한 가설을 세우기 전에 이 가설을 세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냐면 인터루킨 2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자, 인터루킨2와 관련돼서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T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T세포가 있으면요.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딱 와요. 자, 이 자극이라는 것은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원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로부터 오는 신호도 가능합니다. 항원은 안티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Ag로. 항원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일반적으로 외부 물질인데 나중에 면역할 때는 비자기항원, 자기항원 이런 식으로 내부 물질, 외부 물질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보내는 신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이 T세포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인터루킨2예요. 자, 인터루킨2는 시토카인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려면, 신호를 받으려면 수용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자기가 분비했는데요. 자기가 그 신호를 받아서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쭉쭉 일어나게 되면 이 T세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증식이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터루킨2가 분비되면 T세포는 증식을 하고 면역 반응에 참여를 해요. 실제로 이 T세포는 미리 항원, 모든 항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 아주 많은 종류의 T세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원을 접하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종류의 T세포 수는 적어요. 그래서 특정 T세포가 이 자극에 반응을 하잖아요. 일단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론 증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증식 과정이에요. 이때 이제 인터루킨2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활성화되면서 작용을 하는 게 면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 알고 있어요. 아, 이 T세포가 증식할 때는 인터루킨2가 분비가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물질 A라는 애가 T세포를 증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T세포에다가 물질 A를 딱 처리했더니 T세포 수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물질 A가 어떻게 T세포에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증식작용이,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제 궁금했겠죠. 왜 얘가 증식시킬까?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터루킨2를 가지고서. 그래서 아마도 물질 A가 인터루킨2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증식이 일어날 것이다. 가설을 세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할 때는 반드시 대조군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이라고 했는데 이 음성대조군은 이 물질 A를 처리하는 게 실험군이라고 한다면 음성대조군은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것과 처리한 것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있으면 아, 얘가 인터루킨2 증식을 하는데 관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를 처리하지 않고 실험 결과를 A만 처리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물질 A 때문에 인터루킨2가 증식한 거, 분비가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 A에 의한 T세포에 작용하는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게 음성대조군이에요. 뒤에 밑에다 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여기다가 쓰면 의미가 있느냐, 결과가 의미가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요 실험적인 얘기 요것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요 페이지만 하고. 자, 이제 양성대조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양성대조군은 자, 예를 들어서 A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A를 처리한 게 둘 다 인터루킨2로 분비를 안 했어요. 자, 그럼 분비가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인터루킨2를 분비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완벽한 상태에서 실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험한 결과를 논문을 작성해서 에디트, 편집자한테 딱 보내줬을 때
그 논문 저널에 있는 에디트가 딱 보고 야, 이 실험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험은 제대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성대조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성대조군은요, 무조건 지금 인터루킨2의 분비가 증가하는 물질을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물질 B라는 것이 인터루킨2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B는. 그래서 얘를 처리하면 실험이 제대로 됐다면 인터루킨2는 무조건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증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은 잘못된 겁니다. 증가가 됐을 때 실험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실험 체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군이 있고요. 대조군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대조군은 막 서너 개 되고 실험군은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 실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 실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실험이 제대로 된 것 가지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양성대조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음성대조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성대조군을 찾고 이 실험군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얘는 어떤 이 가설 결과에 부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에 딱 나오면 이 가설을 언급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 놓고 실험 과정 보여주고 실험 결과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는 것인지 확인하고 음성대조군과 비교하면 실험 결과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험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실험군은 이제 물질 A를 처리한 건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배양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배양기에다가요, 액체 배지를 넣어줘요. 당연히 액체 배지는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T세포. 근데 지금은 T세포의 증식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증식에 필요한 물질들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 있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험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액체 배지도 그런 걸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액체 배지도 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A를 처리하지 않은 거, 아까 이제 음성대조군이었고요. A를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 처리하지 않고 결과를 보고, 또는 어떤 경우도 있었죠? B, 양성대조군. B를 처리해서 증식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인터루킨2의 분비 양상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인터루킨2가 분비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는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을 제외한 건 다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조작 변인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밑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럼 조작 변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조작 변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조작 변인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종속 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 결과는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데, 그 종속 변인은 보통 그래프상에서 Y축에 표현을 해요. 원래 그래프인데 좀 여기 선이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됐어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X축은 보통 조작 변인, Y축은 종속 변인. 지금 실험 결과라는 건 인터루킨2의 양적 변환이니까 Y축에다가 인터루킨2의 양 변화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X축은 조작 변인이었죠.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너무 밑으로 있네. 좀 올려봅시다. 알아보기 쉽게 좀 위에다 표현하도록 할게요. 인터루킨2의 양.
자,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처리하지 않은 거, 무처리. 자, 그 다음에 A를 처리한 거, B를 처리한 거. 자, B부터 씁시다. B를 처리한 거, A를 처리한 거.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결과를 봤더니요.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2의 양이 한 요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B를 처리했더니 인터루킨 2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죠.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실험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 A의 결과를 봤더니요. A의 경우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무처리한 거에 비해서 B의 경우는 이만큼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제대로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실험군을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실험군의 경우에 있어서 음성 대조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러면 약간 얘기를 달리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추가로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하나, 둘, 여기서 세 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그래프, 다른 실험 결과의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처리하지 않은 거 순서대로 할게요. 무처리, 그 다음에 B, A.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무처리, B, A. 자, 처리하지 않은 게 요만큼의 결과였고, B를 처리했을 때도 요만큼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A를 처리했을 때도 요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양성대조군이 없으면, 인터루킨 2 A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B의 경우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실험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요 두 결과를 통해서, 이 실험은 부정확한 실험이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정리해보면 실험이 정확히 수행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버려야 돼요. 이거 들고 지도교사한테 찾아가지고 실험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이 실험 결과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혼나요. 이런 거는 감춰야 돼요. 너 실험을 어떻게 했길래? 응? 너 연구비가 나만 돈이야? 막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빨리 실험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보기 전에, 지도교수 보기 전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든 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의 경우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결과든 B가 어쨌든 증가,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증가했으니까 제대로 된 실험. 단, A를 처리했을 때 음성대조군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A는 인터루킨 2 증가시키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가설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돼요. 이런 결과 나왔다고 지도교수가 혼내진 않아요. 이럴 수 있죠. 가설 잘못 세우면.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좋지만 이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와도 혼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진출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면 이런 결과 나와도 떳떳하게 보여주고 가설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실험이 정확히 수행이 됐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A는 인터루킨 2의 증가를 시키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용어 정리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요. 용어 같은 것도 이런 용어들 헷갈리지 말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조작변인, 종속변인 했는데, 종속변인이 있으면 이제 종속되지 않은 거, 독립적인 거 있겠죠? 그 독립변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독립변인들 중에서 변화를 주는 요인을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변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A를 첨가하는 거, B를 첨가하는 거, 또는 배지, 조성 등등등, 또는 온도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등등등이 독립변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변화를 주는 요인이 조작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험에서는 하나의 그 조작변인 하나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대조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 양성대조군에서는 B만 처리해야 되고, 실험군에서는 A만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처리 유무 이런 것들 등등이 조작변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조작변인을 하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해요. 단일 조작변인 이외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조작변인을 2개 이상 처리를 하게 되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성대조군에서 A를 처리하지 않았죠? 양성대조군은 A를 처리하지 않았고 실험군에서는 A를 처리했죠. 그것만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배지 조성도 다르게 해버리면 A에서의 배지 조성, 그러니까 음성대조군 배지 조성하고 실험군의 배지 조성이 다르면 실험 결과가 달리 나왔을 때 얘가 A 때문인지 또는 배지 조성 때문에 달라졌는지를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를 해줘야 되고요. 예전에 이 용어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실험 결과는 종속변인.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Y축, 조작변인은 X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은 앞에서 썼었죠.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실험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험적인 내용을 봤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실험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접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음성대조군 찾고, 실험군 찾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설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면 해석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